자, 유치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유치권은 공사대금 저기 있죠. 건물 짓다가 공사대금을 내가 못 받았어요. 어머. 자, 유치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점유하는 와중에 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주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거를 음, 거기에서 이제 깔고 눌러 앉아가지고 줄 때까지 못 나가겠다. 농성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 땅을 그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은요 그 땅 공사도 해야 된다는 거 아셨어요? 전 잘 처음에 몰랐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그 무슨 철근 같은 걸 막 엄청나게 박아 심었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 기초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관할구청에 이제 이 허가까지 다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다 철심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땅 소유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 여기에 그 이거 지금 철심 박아놨잖아요. 이게 한 지금 그 당시 시가로 한 7억 요 정도 된대요. 7억 원어치가 여기 안에다 이게 묻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송을 해달라고 이제 갖고 오셔가지고 뭐 이거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어서 이제 이분도 여기다가 이제 막 그 유치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뭐 못 나간다 막 여기다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하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이제 막 찾았는데 지금 자료가 안 보이네요. 지금 이거는 구글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채권이 가장 전형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유치권 행사 중 이제 이런 거 현수막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유치권 저게 이제 뭐지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의 가장 큰 특성은 뭐예요? 응? 그 채권을 내가 이거를 이제 점유를 하잖아요. 내가 이걸 점유를 해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1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점유해서 1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제 유치권을 그러면은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 인정 안 하는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판례가 그 이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이거를 인정을 한대요. 이거는 이제 판례 그 문구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건데, 요거. 근데 이거 문구 그대로 가져온 건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도 이제 판례가 된다라고 하는데, 관련성이 있는데, 이거는 판례 입장에는 이거는 관련성 없다. 예? 뭐라고요? 판례가 이제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자,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교수님들 이제 책에서도 이거는 목적물 관련성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판례는 이게 목적물 관련성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 왜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땡땡 그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판례를 찾아보면은 그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어쨌거나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판례가 우리가 이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라고 이제 판례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하는 그 판례 범위를 굉장히 적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유치권이라는 게 내가 거기 가서 거기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하고 있다가 그 이제 갚을 때까지 내가 점유하다가 네가 그래도 안 갚냐? 그러면은 뭐 그걸 어떻게 환가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이제 유치권을 엄청 막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이제 요 땅 주인이 여기다 이제 공사를 시켰어요. 여기다가 뭐 가건물을 지었어. 가건물을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돈을 안 줘요, 돈. 그래서 이제 내가 점유. 근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유치권으로 판례가 인정을 하는 경우죠.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제 인정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요런 사안이 아닌 조금 이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건 맞는데 왜 판례가 인정 안 하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판례가 인정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뭐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수험생들이 봤을 때도 그리고 교수님들이 봤을 때도 교수님 전 물론 하나만 보긴 합니다만 봤을 때도 이제 그리고 그 교수님도 이제 다른 교수님의 저서를 보시죠. 그럴 때 유치권은 이 판례의 그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라는 이 기준에 의할 때 인정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판례가 적게 인정하고 있네라는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유치권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유치권이 이 사실 유치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다라는 설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권은 그러면 왜 일관성이 없냐? 판례가 이제 좁게 인정하라는 거다. 그러면 왜 좁게 인정하는 데서 이게 왔다 들락날락 하는 거냐? 이거는 얘가 이거를 이 유치권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권자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이제 채권이 있어. 그 이제 뭐 내가 그 실제 인정되는 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점유해가지고 1등으로 받는 거야. 1등. 점유를 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요 건물을 뭐 팔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내가 1등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실은 봐봐요. 유치권 얻기 전에 나는 채권자였죠. 근데 점유를 해서 유치권자가 됐어요. 유치권자가 되면은 1등으로 그 물건을 받는다, 1등으로 사실상. 왜냐면은 줄 때까지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 사람한테 먼저 이제 주고 뭐 받아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상 1등으로 자기 채권을 이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1등으로 봤는데, 이 채권자가 이미 뭐 근저당 이런 거 해줬을 수도 있죠? 그죠? 여기 이 건물에 내가 여기 이거 뭐 가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담보를 잡아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가 1등이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1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치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1번 그다음에 유치권자의 점유가 2번 시간 순서대로 잡으면 그런데 이게 유치권이라는 거의 특성상 사실상은 얘부터 먼저 뭐 날짜대로 따지면은 얘가 먼저지. 근데 지금 유치권 얘 행사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 얘 안 풀어주면은 얘는 계속 거기 앉아서 버틸 그런 권리가 있다니까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먼저 이제 사실상 얘한테 먼저 돈을 먼저 물어주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얘한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그런 담보 물권자의 얘 같은 애 다른 담보 물권자를 이제 해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제 적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좀 요거 말고 뭐 이렇게 거기서 뭐 덧붙여서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판례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요것만 이렇게 딱 해놓고선 그러면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뭐냐 채권에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채권 목적물 자체로도 발생한 것이 뭐냐면요 그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 목적물에다가 뭔가를 내 뭐 뚝딱거려서 내 뭐 돈이겠죠. 내 돈을 뭐 그게 투입이 노동력이든 아니면은 자산이든
뭐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아저씨처럼 뭐 철근 뭐 등등등등 이렇게 들어갔든 어쨌든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뭐 건물이든 그 지어졌고 건물이 아니면은 더 튼튼해졌고 뭐 어쩔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죠. 어, 그건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이제 결정하고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근저당이 먼저 앞에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근저당권자가 먼저 그 등기부에다가 그 뭐예요? 그 자기 등기까지 먼저 했는데 유치권자 나타나면은 실질적으로는 유치권자 앞에서는 이제 다른 담보물권자가 무기력해진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인정하는 것들은 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음, 불인정하는 것들은 외우시고요. 수급인 공사대금 이제 인정하고 그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제 임차인이 사실은 요게 이게 둘 다 이제 임차인의 권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물건 비용상환 청구권 뭐예요? 그 내가 집에다가 원래 흰색 벽지였는데 그 이제 방수가 되는 벽지 흰색인데 방수가 되는 그 벽지로 내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 벽지에다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묻으면 그거 샜다니까요. 근데 내가 붙인 방수 벽지는 그게 방수가 돼, 방수. 그래서 커피가 묻어도 이제 그 벽지가 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그럼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을 뭐 그건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인데 아무튼 이제 그 비용상환 청구권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은 뭐 집에 이제 변기가 깨져버렸네. 변기가 깨져버리면 그 집에 그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나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건 일단 그 살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배설에 배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뭐야 변기였죠. 변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임차인 만약에 뭐 지진 나서 깨졌어. 근데 임차인 비용으로 그걸 고쳤어. 그럼 임차인이 뭐야 그 목적물을 계속 좋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물이 만약에 변기가 깨져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왜냐면은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그걸 고쳐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사람이 아 변기 고쳐졌으면 저는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깎아주세요라고 했을 건데 기존 임차인이 이제 그걸 자기 돈 들여서 고쳐놔가지고 그런 이제 그 뭐야 회복을 한 거죠. 그 목적물의 회복을 막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정하는 이제 이 취지를 보면은 방에 이제 목적물의 에어컨, 그죠? 시스템 에어컨 막 엄청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떼기는 좀 곤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벽지 붙여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랑 에어컨이랑 이게 무슨 차이이지? 라는 그런 좀 질문이 들긴 하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왜 인정이 되고 이거는 왜 인정이 안 되나? 라고 이제 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찾아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의 그 속뜻이 뭔지를 설명하는 그런 명확한 그런 근거는 없어서 그냥 얘는 인정을 안 한다. 왜? 같은 기읍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이거는 의문이 있대요. 음. 직권은 그래서 뭐 이제 저기 정물을 더 발생한 경우, 네, 이제 인정할 법도 한데 인정 안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근저당에 대해서 근저당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저당에 대해서는 음, 공동저당 요쪽으로 해서 그 저희 때는 별표 4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배웠었는데 일단 근저당이라는 게 우리 저당권은 알잖아요. 저당권. 근데 근저당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요거
불특정 채권 담보 전화거부 약간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다른 것들이 있죠. 뭐라면은 이제 확정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근저당은 실무에서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이제 그 이제 등기부 보면요. 땡땡 은행 그래가지고 뭐 막 주소 써져 있고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해서 3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면요.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아마 이 사람이 내가 빌린 건 한 2억 5천? 2억이라고 해봅시다. 2억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은행이 나의 그 뭐야 내가 요걸 이제 어쨌든 3억이라는 2억이라는 돈을 원금이죠 원금 이거를 이제 다 갚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얘네들도 그리고 은행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곳이죠. 약간 돈놀이 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자를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였지만 제가 최근에 그 담보 설정에서 뭐 받는 거 알아보니까 뭐 5.7%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 5%라고 해도 5%라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맞죠? 100만 원 정도 이 이자가 생기는 거 말이에요. 이자. 그래서 이제 5%로 하면은 한 달에 이자만 해도 100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은행에서 내가 이거를 9만 원씩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100만 원 감당 못하면요. 1년만 돼도 1200이라는 그런 이자가 쌓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2억에다가 1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년 되면 이걸 복리로 안 했을 때 2,400 이렇게 되는 거고 금방 이자만 해도 금방 이제 3억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나는 빌린 돈은 2억이지만 이 내 이 그 은행이 저한테 가는 채권은 여기 플러스 이자, 지연 손해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속 변동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자는 월말마다 뭐 월 언제로 뭐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지급하기로 했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지금 계속 못 갚고 있으면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못 받으면은 이제 지연 손해금 늘어날 것이고 아무튼 이거는 계속 이제 뭐 이,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요 이제 그 이자가 지금 500만 원이라도 왔다 갔다 거리면 있는 이거는 그 채권이 특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약에 목돈으로 1억이어서 내가 로또 당첨되기 어렵겠지만 로또 당첨되고 1억 당첨돼서 이거 갚았어. 그러면 이제 이거 1억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갚아 나가거나 또 이자를 낸다거나 인자를 또 어려워서 못 내고 원금도 못 갚고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반복되면은 이게 그 이제 원래 채권이 이제 특정이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특정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어 불특정 채권이죠. 그래서 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2억을 빌려놓고서는 이제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갑자기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대박 터졌어. 그래서 2억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2억 플러스 뭐 이자 같은 거 이제 갚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기 은행은 계속 저기 해놓는 거예요. 계속 그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얘가 다시 그 2억 또 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2억을 원래는 우리가 이제 담보 물건이라는 게
채무를 다 갚으면은 이 근저당이 자, 다 채무가 없어지면은 이제 담보도 없어지는 게 그게 이제 부종성인데 지금 아까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억을 내가 갚았는데도 그 근저당이 계속 있는단 말이에요. 자, 그 등기부에 계속 근저당 이렇게 돼 있고 채권 최고액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채권 최고액만 적혀 3억 이렇게 적혀져 있고 내가 지금 은행이랑 계속 거래하는 사이야. 나 은행. 내가 지금 우리 집에다가 이제 근저당 설정해 놓고 내가 이제 사업상 필요해가지고 이 2억을 이제 빌렸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은 내가 이자 내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얘랑 은행이랑 같이 이자 설정도 했겠죠. 5%로 이제 이자 설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이거 이자 내는 거 싫어. 그럼 내가 이제 사업이 잘 될 때 뭐 2억도 넣어놓고 은행한테 3억도 저기 해놨다가 또 안 되면은 또 빼가. 2억도 다시 빼가. 그러면은 이 2억을 다시 빼가면은 원래는 사실은 2억이 다시 빼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억을 이제 이거 뭐냐 내가 이제 돈 잘 벌었으니까 2억을 다시 이제 은행에다 이제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근저당이 바로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저당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 내 사업이 잘 됐어. 그래서 계약 기간 요 끝 시점이 있죠? 이 끝 시점, 끝 시점에 이 내가 돈 다 갚아가지고 채무가 빵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뭐야? 내 채무가 빵원입니다. 뭐 이자고 원금이고 뭐고 해서 그 은행에 대한 채무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소멸하겠죠. 근데 중간에 빵원이 됐다. 중간에 빵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원래는 이 채무가 없어지면 담보 바로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근저당이란 거는 내 그 거래 기간 동안에 이 발생한 모든 채무를 딱 그 거래 기간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래 이 시점에 있나 없나 보자. 그래서 이 시점에 빵원이면은 없어지는 거고 이 시점에 아직 돈이 남아 있으면 이제 이거 근저당 실행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중간에서 빵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때 바로 소멸하는 것이 근저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불특정 채권 담보하는 건 아까 그런 것처럼 뭐 2억에서 이자 계속 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불특정 담보죠. 내가 은행이 그걸 채권 최고액만 자꾸 채권 최고액 그죠? 채권 최고액만 정하고 그 이제 그 늘어날 수 있는 그 증감할 수 있는 걸 이제 예상을 하고 그걸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영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 시점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 계약 기간 끝날 때 그때 이제 채무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에 따라서 뭐 진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갚았네 그러면은 뭐 근저당 실현할 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남아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 근저당 실현해서 뭐 경매 절차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얘가 채권 최고액만 정해 놨고 이 지금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특정이던 그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는가? 자, 언제 확정되는가? 당사자들끼리 2019년 뭐 언제부터 2020년까지의 그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정했을 때는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 그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얘가 뭐 도저히 막 갑자기 뭐 좀 파산 얘기가 들리고 막 그래. 그래서 얘네 그 은행이 아니라 채권자의 확정 청구, 은행도 맞죠? 확정 청구. 그다음에 경매 신청, 그다음에 제3자의 경매 신청은 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약정을 안 했어. 이 기간에 대해서 언제 끝날 건지 그 약정을 안 한 경우에 이제 2, 3, 4번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제3자의 경매 신청인데 왜 이게 우리께 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제가
예전 강의 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갑구가 있고 등기부 보면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럼 을구에다가 이제 제한 물건 설정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가 있을까요? 뭐 근저당이 많겠죠. 근저당 1, 2, 3 뭐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임대차 계약 거기 우선 면제 거기서 설명 들었구나 이거를. 근데 그게 이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좀 복잡해. 임대차 경우는 이제 복잡하죠. 이게 최선순위냐 아니면은 선순위가 아니고 앞에 근저당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대항 능력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 경매가 한번 시작되면은 얘 1번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얘 그 1번 근저당이 있고 3번 근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3번 근저당이 이거를 경매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덩달아서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근저당 1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딴 거 껴있고 3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저당은 근저당의 순번으로는 2번인데 아무튼 이렇게 쪄져져 있다고 하면은 이거 만약에 근저당이 1번이라고 해서 얘가 안 없어지면은 이건 제한 물건을 이제 안고서 살려는 그 매수인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거죠. 또 이건 경매당해가지고 내가 그 경매 절차에서 내가 뭐 또 얼마 부르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낙찰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근저당, 그러니까 제한 물건이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뭐 매수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한번 시작되면은 근 1번이 이제 근저당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다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경매 신청하면은 뭐 어, 거기서 이제 이제 근저당권자 맨 위에 그 우선순위 아니죠. 대항력이 인정되는 그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얘는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는다기보다는 이 집에서 그 버틸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한 명의 그 근저당권자가 이거를 실행하면은 확정이 딱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뭐 순서대로 이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담보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 시 피담보 채권 확정이 언제 되냐고요? 그 약정일주 지나거나 뭐 누가 근저당 여기 신청할 때, 경매 신청할 때, 어, 그래서 확정이 되어 버리면은 이제 피담보 우리는 근저당이라는 건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확정될 때 그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로 딱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반 저당권이 되어 버리고 다만 3억이 있었어요. 내가 빌린 다만 내가 빌린 그 2억이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2억 3천에 내가 빌린 원금을 계속 못 갚고 이래가지고 원금은 플러스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원본에 대한 여기 있죠. 그 확정이 된 이 시점 있죠. 그다음에 확정이 이때 경매 신청이잖아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는데 배당은 뭐예요? 배당은 자 이제 다 여기 이제 뭐 그 경매로 낙찰이 얼마에 되었습니다. 7억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번 채권자 뭐야? 2번 채권자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가 1번이면 이제 자기는 뭐 몇 번 순위로 가가지고 1번 근저당은 1번 근저당이 아니라 1번 저당권자는 뭐 2억이었어. 그럼 이제 2억 가져가면 이제 5억에서 또 2번 나와 2번 얼마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이제 그걸 배당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요때까지는 일단 그 은행은 자기 원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그쵸? 못 갚았으니까 지금 경매 신청해가지고 지금 배당 절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3억을 채권 최고액으로 했고
2억이 원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계속 안 받은 그 여기에 대한 그 지연 손해금 있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죠. 배당치까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지연 손해금을 여기까지 이제 같이 어 여기 요 시기에 요거의 이자까지 같이 청구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이랑은 다르죠. 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은 이제 확정이 된 채권을 이제 담보하는 거고 금저당은 불특정 채권을 이제 담보한다. 불특정 채권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은행 거래에서 그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양도담보, 비전양도담보물과 좀 설명이 많아가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